당장 한국은 아직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정도 보충할 수 있을 만큼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과 북한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의 명품 K9 자주포라든가 K2 전차라든가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자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이미 수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전 세계 5위권 가깝게 팍 뛰어 올랐습니다. 전 세계 탑4에 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죠.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전쟁사와 세계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최승병입니다. 저는 박사과정까지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직장을 경제연구소로 가면서 여러가지 경제 문제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들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해를 돋굴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근데 무기는 사실 선사시대 때부터 계속 존재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는 거는 기원전 40만 년 전에 독일의 쉐네펠트에서 나무로 된 창이 발굴이 된 게 있어요. 이때는 흔히 얘기하는 전기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랑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하던 그런 굉장한 과거였죠. 이때부터 이런 나무창을 이용해서 인간이 수렵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이 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렵 활동을 하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인간과 또 인간 사이에 인간끼리 있으면 또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쓰는 무기로 계속 발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다가 이런 무기가 급속히 발전하게 된 계기가 인간이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돼서입니다. 기원전 한 4,500년 전으로 해서 그때부터 구리를 갖다가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하게 돼요. 그 청동검 같은 것들이 우리 오늘날 유적으로 많이 남아있죠. 4대 문명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이 그때서부터 급속히 발전이 되다가 한 기원전 1000년 그 정도쯤부터 조금 더 강력한 금속, 철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제 무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화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냉병기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냉병기는 우리가 칼이나 창이나 화살처럼 그런 무기들을 통칭해서 차가운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살이나 창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 날리기가 힘들어요. 원래 적이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리 무기를 갖다가 투척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창처럼 사람의 힘으로 던지거나 탄성을 이용을 해서 화살을 날리듯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환시비 당기는 것 당겨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능숙한 궁수들은 숙련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훈련을 거듭해서 딱 벌어지는 이런 근육을 갖춰야만 이 활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숙련된 병사를 양성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화약이었습니다. 화약은 원래 시작이 무기로 탄생한 것은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탄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진시황 그때 생각하시면 불로장생의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중국에서는 특히 도교 쪽에서 불로장생의 영약, 이걸 단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단술이라고 하죠. 이게 서양에서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이 발전했는데 동양에서는 이런 단약을 만들기 위한 연단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약을 갖다가 만들어보는 와중에 우리가 이용하게 된 약품 중에 하나가 초석이었어요. 초석은 정확히 얘기하면 질산염인데요. 이 질산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엘도끼에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초석을 갖다가 오늘날 현대기술로 굉장히 정제한 질산칼륨인데요. 이 질산칼륨은 탈 때 쉽게 분해가 돼서 산소를 많이 공급해줍니다. 아무래도 산소가 많이 있으면은 더 잘 타게 되죠. 그래서 이 초석이랑 또 쉽게 잘 타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숯 같은 게 있죠. 숯 역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만 숯을 갖다가 이런 초석이랑 섞어서 태워보니까 굉장히 잘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태우다 보니 굉장히 잘 타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거 군사적인 용도도 이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한 11세기 당나라 시절에 연단술 체계의 조성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송나라 시절에 한 12세기, 13세기 되면은 아직 이 최적의 비율을 찾지 못해갖고 폭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묻혀갖고 이걸 던지면은 불이 잘 타게 만드는, 그래서 불 지르는 데 쓰는 용도로 이걸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이게 좀 더 발전하면서 그 다음엔 또 뭘 섞게 되냐면은 또 갖고 와봤습니다. 이 노란색 유황을 섞게 됩니다. 원래 이 초석이랑 숯 자체는 불이 잘 붙지가 않아요. 황은 조금 더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약품을 섞었더니 훨씬 불도 잘 붙고 격렬하게 타오르는 이런 걸 찾게 되면서 이 자체로 폭발력을 이용하는
화약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화약 병기로 발전하는 겁니다. 11세기에 그래서 송나라에서 무경총효라는 군사서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 화약을 이용해서 어떻게 불을 지르는데 쓰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세기에 몽골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이슬람과 유럽까지 화약 기술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몽골 하면은 말 타고 잔인하게 사륙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 당시 중국인 기술자들을 이용을 해갖고 이런 화약 무기를 이용해서도 이 정복에 톡톡히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깜짝 놀란 이슬람 세계와 유럽 세계도 야, 이런 신기술은 우리가 빨리 배워야겠다. 이제 다양한 화약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13세기가 되면은 중국부터 이슬람권에 이르기까지 그때서부터 화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을 해서 야, 이걸 통 안에 집어넣고 뻥 터트리면은 그 폭발력을 우리가 쇠덩이나 강력한 파괴력을 내겠다라는 걸 착안한 겁니다. 이렇게 화포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 다음 수순은 이걸 좀 소형화해서 한 명 한 명이 들고 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 좋겠다. 이것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총이죠. 처음에는 총이라는 게 그냥 대포의 사이즈를 줄인 거였어요. 그래서 핸드캐논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옛날 영화 보시면 어떻게 쏩니까? 철로 된 관에다가 그 안에 화약을 집어넣고 쇠구슬 같은 걸 집어넣고 이 끝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거기도 도화선 심지를 집어넣어서 불 붙이면 칙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빵 쏘는 건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쏘니까 매번 불 붙이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불 붙인 다음에 또 들고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이에 만약에 적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막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야, 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우리가 딱 원하는 순간에 제대로 노려서 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 단계 발전한 매치락이라는 겁니다. 불을 그때그때 쏠 때마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총에다가 불 붙일 때 뭘 쓰냐면은 화승이란 걸 씁니다. 화승이란 건 뭐냐면 사실 이것도 제가 갖고 와봤는데 여기는 스튜디오니까 불을 붙이지는 못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 녹끈을 갖다가 이게 아까 얘기한 질산칼륨 같은 걸 적셔 놓은 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을 붙여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천천히 타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총에다가 불 붙여 놓은 화승을 놓고 있다가 이 방아쇠 메커니즘이 여기 생겨난 겁니다. 방아쇠를 딱 당기면은 이 불 붙인 화승이 탁 그 구멍에 꽂히면서 칙뽕 총을 발사하는 시점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메커니즘이 들어가면서 오늘날 그 위력적인 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도 당연히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무기들을 국산화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의 무기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없는 거 없이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한국은 아직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탄약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정도 보충할 수 있을 만큼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과 북한 정도밖에 없어요.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도 못 따라갈 정도여서 그래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우리는 직접 공급은 안 하지만 미국이 공급하면은 대신 그 빈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화포라든가 총기라든가 우리의 명품 K9 자주포라든가 뭐 K2 전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전 세계적인 명품을 생산할 정도가 돼 있죠. 네, 그전에는 뭐 이런 무기들이 수출은 많이 못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이 대략 한 전 세계 10위권 그 정도 무기 그리고 몇몇 강국들이 거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통적인 5대 강국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정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5나라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의 한 70%, 80%를 장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많이 뒤처지는 10위권이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재래식 무기들의 수요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한국이 갈고 닦아왔던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폴란드, 바로 우크라이나 옆에 있어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는 폴란드가 굉장히 대량 구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2년, 2023년에 갑자기 전 세계 5위권 가깝게 팍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부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 세계 탑4에 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죠. 바로 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들을 몇 개 갖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핵실험을 통해서 획득한 핵탄두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갖고 우리에게 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요격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쏘기 전에 발사 차량을 격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지대지 미사일 같은 거, 공대지 미사일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적의 벙커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방패를 또 내세우면은 더 예리한 창을 내세우겠다라고 해서 요즘 또 공개하고 있는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냐면은 전통적인 탄도미사일은 이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하늘로 슉 날아올랐다가 자유낙하를 하면서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갖고 비행기처럼 저공을 쫙 날아서 딱 꽂히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격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약간 변형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떨어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이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이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조금 달라요. 떨어지면서 얘가 변칙 기동을 합니다. 떨어지다가 갑자기 솟구쳐 올라갔고 휙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중간에 갔다가 궤도가 갑자기 쫙 지상으로 깔려서 좀 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전통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른 변칙적인 기동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요격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향상된 요격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요격미사일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우는 천궁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궁2까지 지금 개발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향상된 이 천궁3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또 그것보다 이제 사거리까지 더 연장이 된 그리고 더 높이서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요격 미사일, 그래서 LSAM이라고 하는데 이 LSAM2도 지금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10년 뒤에 배치가 되면은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도 상대할 수가 있겠죠. 한국에 필요한 무기들, 아무래도 무기라는 것이 우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적도 당연히 우리 무기를 보고서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더 강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요즘 최근에 탄도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떤 하나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라는 게 전방위적으로 개발이 좀 더 역점적으로 돼야겠죠. 하지만 뭐 역시 중요한 거는 뭐 최근에 우리가 KF-21 개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런 항공 무기 체계가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빨리 기술 도약을 이뤄내야 진정한 무기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산 4대 강국, 이게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수출 4대 강국은 우리가 잘만 전략을 세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건상 기존에 러시아 무기들을 많이 전 세계가 써왔었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강화되면은 이 러시아 무기의 성능이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중동 국가나 이런 쪽에서 우리 한국산 무기를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에서 뭐 수출 전망은 뭐 밝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역시 수출 이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싼 걸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또 강국이라고 했는데 프랑스가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 게 대부분 라팔 전투기라고 아무래도 항공 무기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비행기를 팔게 되면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 싣는 각종 무기들이나 다른 체계들을 같이 팔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KF-21 같은 여러 차세대 전투기들을 잘 개발해서 그런 쪽의 수출까지 뚫리게 되면은 4대 강국이 허황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인류가 개발한 무기 중에 강력한 거 뭐니 해도 핵무기죠. 근데 이런 핵무기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높이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섬뜩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기화폭탄이라고 하는 진공폭탄이라고도 하고 열압력폭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폭탄이 그냥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뻥 터지면은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가연성 연료들을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쫙 뿌리게 됩니다. 안개처럼 칙 스프레이 뿌리듯이 뿌리면은 이것들이 공기 중에 넓게 확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쭉 퍼져있던 공기 중에 퍼져있던 이 연료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산소들, 공기들을 쫙 빨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압력이 쫙 낮아진 거의 진공 상태가 됐다가 그 압력 차이에서 빵 터져나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압력파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열 압력 폭탄이 터진 주변은 그 압력으로 뭐 건물도 막 송두리째 무너지기도 하고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정말 끔찍할 정도의 고기 덩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그런 원리를 이용한 가장 무시무시한 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거 외에 뭐 좀 더 정교한 걸로는 여러 가지 최근에 고성능 이 벙커버스터 폭탄들이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무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중요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은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많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쓸데없는 희생을 줄이고서 딱 원하는 목표물만 꼭 필요한 것만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게 됐는데요. 벙커도 뭐 예전에는 핵폭탄 터뜨려서 그냥 부셔버려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면은 부수적인 피해가 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송곳처럼 벙커 하나를 쫙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발전이 됐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스텔스 폭격기 중에서 B2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흔히 뭐 같은 양의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비싸고요. 이 스텔스 기술이 여러 가지 전파를 갖다가 흡수하고 잘 반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하기도 힘들고요. 무기라는 건 그런 연구 개발비 플러스 생산비가 다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B2 폭격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갔죠. 물론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항공모함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는 것들이 뭐 더 비싸기는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무게 대비 단가로 따지면은 B2 폭격기가 제일 대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성 폭격할 수가 있죠. 위성을 상대하는 그래서 대위성 미사일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성층권 이상에 있는 그런 군사 위성들 전시에는 이것들이 1순위로 파괴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가 포착을 해서 딱딱딱 때려주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정찰 위성들.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수많은 통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잡으려면은 GPS 위성 같은 경우도 유사시에 타격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위성들을 뭘로 타격하겠어요?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실험도 잘 안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하면은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 박살나게 되면은 그 위성 파편들이 아주 골치 아픈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 쓰레기가 어떤 역할을 끼칠 수 있는지 이걸 영화로 만든 게 그래비티죠. 산드라 블럭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직 대위성 그런 미사일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개발해야 될 미사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성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까지 그런 우주 선진국들은 그런 전 세계에 날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을 다 이제 목록화해서 감시하고 중요 목표들을 때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그걸 감히 할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위성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방어 체계들이 있습니다. 군사위성들은 이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네, 지금 가장 핫한 분야는 역시 AI, 인공지능을 결합한 무기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의 활약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드론이 그냥 사람이 거기 카메라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안에 AI가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일일이 다 지시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 있는 AI 로직이 위험한 목표들을 식별해서 필요하다면은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자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이미 시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기들이 지금 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이 된 미래 무기 체계들이 가장 핫하고요. 한국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바로 군대입니다. 국군에서도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 혼자 이걸 다 무기를 작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투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탑건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이 모르는 비행기들이 주로 가서 때리거나 아니면 드론이 가더라도 사람이 직접 보고서 조종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탄 전투기 한 대가 이런 무인 항공기 수십 대를 끌고 가서 사람은 뒤에서 무인 드론들을 조종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도 보병들이 그냥 총만 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하듯이 여러 개 드론들을 같이
띄워놓고 그 AI를 이용해서 목표할 땅에서 공격하면서 지상에 있는 요원들이 그런 총만 쏘고 대포만 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무인 무기체계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이런 전장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킬러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용화된 부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무기라는 게 이게 위협 대상인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포착 식별하고 그 다음에 공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단을 이용해서 타격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무기의 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심 단계를 지금은 사람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에 공격할지 말지 버튼을 누르는 건 사람인데요. 이 부분을 AI가 어떤 자율적인 로직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킬러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자폭 드론 같은 경우 보면은 떠갖고 쫙 스캐닝을 해갖고 저게 전차가 있어. 그러면은 저게 전차가 위협적인지 아닌지 봤을 때 기존에는 지상에 명령을 보내갖고 사람이 공격할까요 말까요 명령을 버튼을 누르기 기다렸지만은 위급하면은 그런 거 뭐 기다릴 거 있겠습니까? 이거 저게 전차인 거 확신하면 공격! 이 로직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공격하는 거죠. 킬러 로봇의 유일한 기술적인 난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율권을 주려면은 정확도가 훨씬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이랑 윤리적인 부분,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사람에게 물을 수 있지만은 로봇이 결정을 했으면은 AI가 결정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뭐 실용화되는 거는 뭐 거의 시간 문제입니다. 네. 무기 프로그래밍도 당연히 있죠. 모든 무기라는 게 결국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다 보니까 무기 전문 그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있고요. 이 민간 기술에 비해서 물론 기본적인 건 비슷하다고 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할 때는 물론 스마트폰 우리 쓸 때도 해킹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기술을 신경 쓰겠지만은 무기는 훨씬 더 그런 방해 요소가 많겠죠. 아무래도 직접 파괴시키는 것보다 전자회로 차원에서 방해를 해서 작동을 못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에서 공격도 많이 하게 돼요. 통신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위급 상황이 닥치더라도 오작동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 당장 북한을 파멸시킬 수 있거나 좀 더 얘기하자면 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핵 강국들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일 텐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핵무기는 쉽게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위험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발사 차량이나 발사기지, 그런 지휘 벙커 같은 걸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심리를 공격하는 인지전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전쟁이라는 게 하드펀치, 강펀치를,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각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 이거 싸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 왜 전쟁하냐, 민심이 교란돼서 전의를 상실하면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저절로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를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민심을 교란하는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가 뭐 딥페이크 영상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엉뚱한 내분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쪽에 이런 인지전 무기들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